같은 당이 아닌 다른 당 사람과 식사를 하러 나가면은 그쪽 당 사람들이 제 배신자 아니야? 8,000m 절벽에 이런데 매달려 있으면요. 내가 옆에 있는 동료가 보수인지 진보인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울과 비서울, 그러니까 인서울과 서울이 아닌 곳. 남녀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다르게 따라야 되고 인권은 같은 거예요. 금여의 어떤 법칙들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거든요, 여자는. 어머니 없이 이 세상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 아버지는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아니, 물론. 안녕하십니까. BTN 신년 특집 대담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진행을 맡은 안형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면 머리가 복잡하시죠? 이곳저곳에서 싸운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갈등공화국 대한민국. 우리들이 싸우고 다투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화합하고 잘 살면은 200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화쟁,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가는 화합의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특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교 조계종 화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만 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 신도님들 가정 내에 가득하셔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통 관료 출신이시죠. 전 환경부 차관이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맡고 계시는 정영만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늘 건강하시고 매사 만사형통하시길 빕니다. 북한학 최고 전문가시죠. 동국대학교 부총장이신 김용현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띠인데요. 올해 이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동국발전, 불교 중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몽길 휴먼재단 상임이사이시자 산악인 어몽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26년, 네, 맞습니다. 105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이 말처럼 그냥 달리면 안 되시고요. 적토마처럼 2016년 힘차게, 강하게, 거침없이 달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토마처럼 힘차게 달리는 한 해가 되길 빌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입니다. 그런데 이 화쟁이란 단어가 약간 낯설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먼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화쟁 대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화합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화합해야 되지 않느냐.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화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화쟁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의사를 전달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런 시점을 갖다가 통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게 화쟁입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화쟁이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화쟁인데 우리 나머지 세 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화쟁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의만 차관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런 의미를 담은 화쟁이 가지고 있는 역할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오케스트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는 것은 많은 악기들이, 많은 연주자들이 각각의 파트에서 열심히 연주를 하고 또 각각의 소리를 냅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리보다는 전체 음이 다 모였을 때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장엄한 세계를 만들어내듯이 화쟁도 그런 측면에서 화쟁이 우리 사회에 각각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면 큰 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화쟁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총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북한 전문가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아닌 평화, 저는 이게 화쟁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툼보다는 화합,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이게 이제 화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차이를 넘어서 또 차별이 없는 세상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화정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홍길 대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산악인이니까요. 화쟁을 저는 베이스 캠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게 산을 오르는 데 있어 정상을 가기 위해서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베이스 캠프거든요. 네. 거기다 모든 식량이며 장비며 모든 것을 총 직결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저기가 이제 가장 편안하게, 가장 안락하게 거기를 이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베이스 캠프 거기가 가장 중요한 소통과 모든 것이 정보라든가 모든 것이 함께 공유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서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가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화쟁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삶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젠더 갈등, 빈부격차, 주차 시비, 기후 시비, 사법정의, 언론 불신, 참 우리 사회에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갈등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들 갈등 속에서 우리 출연해 계신 분들이 야 저건 내 얘기인데 얼마 전에 내가 겪은 이야기인데 이런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네네. 예. 저는 아마도 뭐 저 공무원을 뭐 30년 이상 하면서 대부분을 환경 쪽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환경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좁게는 우리가 뭐 요새 가장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같은 소음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런 시설들을 둘러싸고 굉장한 갈등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님비 현상 이래 가지고 유치되는 지역 주민들은 절대 또 반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또 그걸 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많은 갈등이 발생되고 있고 또 뭐 지구적으로 보려고 해도 여기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가 크다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국가 간에 굉장한 또 갈등을 가지고 오거든요. 또 거기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후변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환경 문제 전체가 갈등의 하는 현장 속에 있는 이런 이슈들로 가득 차다 이렇게 느끼면서 또 공무원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부총장님. 이제 MZ 세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MZ 세대들이 요즘 이제 AI를 둘러싼 갈등의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는 뭐 과거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AI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대세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발표문을 수업 발표문을 만든달지 또는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할 때 AI를 활용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정말 자신이 모든 것들을 자료를 준비해서 만드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AI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갈등들을 교수들이 그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전부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정말 새롭게 나타나는 정말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갈등 양상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못했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네, 있군요. 네. 엄 대장님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개인정보 침해를 골랐습니다. 네. 예, 올해 유독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이렇게 되고 그런 뉴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 사람들이 개인정보는 공공재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갑자기 스팸 문자가 오면 또 어디서 누군가 털렸구나. 그렇죠. 문제가 생겼구나. 굉장히 불쾌하죠. 네네. 근데 요즘은 또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기업들이 돈 벌 생각만 하지 가장 중요시해야 할 보안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건 사고가 터진 다음의 태도거든요. 일단 유출되고 나면 승국이에 급급하고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아주 그냥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몰라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 들끓고 막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막 뭐 이렇게 계속 그런 것이 막 그냥 분분을 사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뭐 엎드려서 절박기식으로 이렇게 사과하고 보상을 내놓고 그런데 사람들을 두 번씩이나 화를 나게 만드는 이런 그 태도가 결국 기업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계속 커지지 않나 이런 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업 분야 중에 하나겠지만 개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또 자기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요. 예, 예, 우리를 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스님, 우리들이 속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집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이 조용히 잘들 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절집에서도 보면은 물론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모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화합을 토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갈등은 숨기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주 사소한 데에서 비롯됩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네. 저것은 네가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아니면 저것을 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덜어주지 않고 너 혼자서 다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소유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생활상에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소홀히 하는 경우. 절집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 새벽 예불을 해야 돼요. 이제 하루에 3번 정도 하는 예불은 꼭 참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양 시간을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울력인데 울력이라는 것은 사찰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함께 하는 게 울력이거든요.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대중들이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갔을 때 말하자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소한 사회에서도 아주 사소한 데에서부터 서로가 뭔가 이것이 내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화합이고 화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갈 때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도 화합이고 화쟁이다. 이것은 내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책임의식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화합이고 화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삶의 소소하지만 또 일상적인 그런 작은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큰 갈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스님께서 오늘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말하자면 화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리를 만들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뼈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쟁 선언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아유, 뜻하지 않게 화쟁 선언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역시, 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소소한 데서부터 바로 비롯되는 것이 화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롯돼서 이 사회를 이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일신이 청정하면은 다신이 청정하고 다신이 청정하면 법계가 청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먼저 청정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자기 주변이 청정해지고
그 주변이 청정해짐으로 인해서 전체 법계가 맑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화쟁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맑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른손을 들고 자세를 바로 세우고 순서대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참 좋은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읽는 순간 그 의미를 함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임원 차관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하나, 우리는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합니다. 상대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적이 아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주장하기보다 먼저 경청합니다. 내 말이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상대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찾겠습니다. 하나! 우리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치열한 갈등 속에서도 화합의 꽃을 피워내겠습니다. 바로 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참 스님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다름 인정하고 경청하고 화합의 꽃을 피워나겠다. 정말 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벌써 우리가 박수 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는 거대한 갈등의 파도 속으로 뛰어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흐트러지게 만들었을까요? 참 무섭습니다. 첫 번째 이념 갈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국민 10명 가운데 무려 4분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이념을 들었습니다. 이념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목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북한 문제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또는 김주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사실 다 전문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뭐 짜장면 시켜놓고 밤을 새울 정도로 다 그 전문가들인데 거기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배타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그 대화를 해야 되고 서로 또 화합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 극단적인 이 다름 갈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순화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목도를 하는데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가 역시 이 이념 갈등 그러면은 정치적 관점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두 번의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가 그러면은 정치라는 사실은 갈등을 우선적으로 이 조정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이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어때 되다 보니까 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식이 됐는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정치에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이 시스템 때문이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정치가 어떤 상대를 대화,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적이나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마 그걸 기쁘게 만드는 것 같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일상생활에까지 퍼져서 심지어 요사이는 뭐 가정 내에서도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가지고 가정 불화까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직장 모임이나 우리 뭐 동호회 이런 데까지 문제가 있는 심각한 지경가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치가 상당 부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영역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회자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출연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출직 공직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참 과거에는요,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거나 본회의가 끝나면은 상대당 국회의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형님,
밖으로 나와요. 그럼 나옵니다. 아, 왜 그래? 좀 살살해. 그러면은 알았어. 저녁에 소주 한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말 들으니까 같은 당이 아닌 다른 당 사람과 식사를 하러 나가면은 그쪽 당 사람들이 제 배신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못하는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그 원인이 정치권인데 또 그들이 갈등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엄 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히말라야 그 설산을 등반을 할 때 2년 필요 있습니까? 보수 진보가 필요 있습니까? 산은 누구나 다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이제 뭐 8,000m 절벽에 이런데 매달려 있으면요, 내가 옆에 있는 동료가 보수인지 진보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오로지 정상에 오래 갔다는 생각과 도전하면서 무사히 살아서 내려와야겠다는 목표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념으로 싸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출산이다, 경제 위기다.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절벽 끝에, 벼랑 끝에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싸울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 이념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지. 물론 많은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은 뚜렷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정치와 종교가 일맥상통한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을 때 나는 정치를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겠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는 국가의 부흥을 또 국민들에게는 행복을 내가 좋은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국가와 국민에게 회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부분이 할 거예요. 뭐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부님이나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그 수행의 결과는 기본적으로는 내 개인의 영광으로 물론 돌리겠죠. 영생을 얻기도 하고 천국에 나기도 하고 극락에 나기도 하고 또 스님들은 성불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말씀이 너 혼자가 아니라 대중을 위해서라는 말하자면 자리이타 특히 이타행의 그 말씀이 더 크거든요. 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염원하고 또 종교도 마찬가지이지를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인들이 와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치인의 종교는 바로 국가다. 그러면 교주는 당연히 국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치인들이 또 공무원들이 나는 국가의 공복으로서 나는 국가가 종교고 국민이 교주다. 정치에서 종교는 국가, 교주는 국민이어야 된다는 이 책임을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우리 또 생각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남관계에서 이 100대 0 이건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얻어가고 북한이 하나도 못 얻거나 또 우리가 0이고 북한이 100이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전쟁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40대 60으로 우리가 60을 줘도 우리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또 49대 51이 되고 51대 49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교나 이 남관계 영역은 숫자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결론 내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영역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남관계에서 지금 보면 이제 저는 구동존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쉬운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서로 합의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랄지 이런 소프트한 것부터 먼저 해내고 좀 어렵고 힘든 것은 뒤로 미루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하고 이런 자세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보면 이제 서로 북한 같은 경우는 적대 국가로 남쪽을 대하고 남관계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 그 다른 차이 뭐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이 51대 49, 49대 51 뭐 이런
뭔가 주고받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취약한 이런 게 현재 많은 남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사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정책적 업무를 이렇게 뭐 법이라든지 제도를 만들 때에는 국회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개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개 설득하는 만나는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을 보면은 다들 나름대로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있으시거든요. 그 어떻게 전체가 모이면은 전혀 그런 양상이 안 보이니까 이게 참말로 이게 제가 혼돈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본 데는 정치인 개개인들도 반성해야 될 사안이지만은 정치 시스템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애초에 정치를 하게 된 그 목적과 이상이 자꾸 원래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스템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 내에서도 그 세력들은 반대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상대가 적이 아니라 동료이고 국민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이런 파트너로 인정해 줘야 되는 이런 인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걸 앞서려면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도 이제는 국민들 좀 많이 이전의 인식과 사고에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뭐 무조건 뭐 우리 편인 옳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정책 대결에 중점을 두는 이런 것들도 자꾸 투표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시켜줘야 정치인들도 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정치라는 것은 스포츠와 전쟁의 중간에 있는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스포츠를 하는 것과 권력을 쟁취해서 남을 죽이는 전쟁과의 그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것은 그 중간에서 권력을 쟁취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쟁과 같습니다만은 죽이면 안 되죠. 적은 아닙니다. 경쟁자입니다. 그건 스포츠 영역에 가깝습니다. 우리 정치는 점점 스포츠 영역인 경쟁자의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를 말살해야 되는 적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게 우리 비극이죠. 그래서 저는 참 중간에서 오히려 스포츠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산악인이 산을 타는 그 마음으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요.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을 욕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차 타 문제 있어라고 하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체의 전체를 욕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언론에서 한번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스님께서 그럼 화쟁의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가장 큰 근본이 정치적인 원인이 더 크겠죠. 거기는 정치적인 부분, 또 종교적인 부분. 그런데 그 각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전쟁을 치른 나라지만은 너무 안타깝고 정말 최악의 상태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전쟁만은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나라가 정말 잘못된 경우들이 이제 있는 나라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제 미얀마라든지 또 지금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캄보디아라든지 또 태국 간의 어떤 분쟁.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뭐 필리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잘 살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가던 나라들이 왜 지금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됐느냐 하면 정치적인 혼란, 국민들의 말하자면은 갈등, 이게 원인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오늘날이 싱가포르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광효 그 수상님께서 제일 먼저 국민들이 화합을 위해서 만든 게 언어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레이,
그다음에 중국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분열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야 이제 우리나라는 영어를 기본 언어로 해서 국민의 마음을 한 군데로 묶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한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야지 전 세계 큰 나라들은 한 언어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수십 개 언어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고 한 결이고 한 언어를 쓰고 한 문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익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자기 정당을 위해서 좌를 위해서 우를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뭐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적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제는 좌가 아니고 우도 아니고 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구국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화합하고 화쟁에 동참하면은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스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열정으로 박수 한번 더 치는 거 어떻습니까? 참 사실 우리들은 뭐 영화 제목도 있었나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의 가족들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역 감정하면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제가 호남 출신입니다. 고향이 전라남도 무안인데 또 정치 활동을 보수 정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고향 가면은 너 왜 그 당 갔니?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그 보수당 당원들을 만나면 이제 격의 없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어쩌다 이 당 왔어. 그러면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지? 나는 그냥 내 신념대로 왔을 뿐인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느꼈던 뭐 지역 감정에 관한 사례들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공무원을 뭐 오래 하다 보니까 공직사회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이 가장 근무하면서 관심이 많고 또 정성을 쏟는 게 인사입니다. 하면서 승진하고 보직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인사에 조금이라도 뭐가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하나의 변수가 뛰어들어와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민감한 변수 중에 하나가 지역계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이 어느 쪽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기회이기도 하고 이런 시비가 상당히 갈리는 분야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인식을 공직사회에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지역 감정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휘둘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예산과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다 보면은 이 배분이 문제 나와요. 네. 배분이 문제가 나오다 보면은 이게 어느 한 곳에 지역을 해주면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 정책을 하면 다른 지역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역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은 굉장히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도 지역 감정이 들다 보니까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까지도 수반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네. 학교는 어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조금 이제 약간 그 지역 감정과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약간 차이가 난 새로운 영역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은 서울과 비서울, 그러니까 인서울과 서울이 아닌 곳, 여기에 대한 서로 간의 갈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거보다는 너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느냐 아니느냐, 그리고
지방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불편함 또는 서울에 대한 동경, 그다음에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방 학생들에 대한 약간의 좀 무시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갈등은 동서 지역 갈등의 영역도 뭐 여전히 뭐 조금씩 있겠지만 오히려 서울이 아닌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과정에서의 갈등, 이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저는 쉽지는 않은데 궁극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새로운 양상의 어떤 그런 갈등이 지역을 넘은 이 서울과 비서울 간의 갈등이 아주 증폭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졸업해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똑같이 이게 또 연결되고 나타나고, 너 어디 학교 나왔느냐 또는 어느 지역에서 학교 나왔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우리 사회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염두영님께서 뭐 살면서 느끼신 지역 감정, 혹시 뭐 산에 올라갈 때 나는 호남 출신이니까 너 이쪽으로 가, 이쪽 길로 와, 너는 영남 출신이니까 이쪽 길로 와, 뭐 이런 건 없겠죠? 우리 국민들은 네. 그런 걸 그렇게 크게 지역이라든가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생각을 별로 이렇게 안 하고 살다가도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 네. 꼭 그냥 결정적일 때 이거 그렇습니다. 이 고춧가루를 뿌리거든요. 재를 뿌려요. 재를 뿌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갑자기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제 서로가 지금 방금 전에도 뭐 나는 뭐 전라 출신인데 나는 뭐 여당 가시 이러면 여기서 양쪽 당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것 자체가 그것들이 다 갈등이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도 그냥 그렇게 또 휩쓸려 가요. 또 이렇게 막 파도에 그렇죠. 휩쓸리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갈등이 이렇게 자꾸 생기고 골이 깊어지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원인인 가장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화합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를 보면서 말씀하신 게 되게 뜨끔합니다. 사실 60년대에 윤보선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경쟁했을 때는 호남에서 박정희 후보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는 지역 감정이 정치적으로 없었었지요. 그러다 이제 그 후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 감정 부추기면 나한테 유리할까 이런 계산 하게 된 것 같아요. 참 답답한 현실인데 여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요새 와가지고 좀 더 이제 진영 논리라든지 뭐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심각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한 편인데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가지고 내 편은 무한한 용서를 베풀고 남의 편은 좋은 내용이라도 거부하는 그런 그 세태가 된 게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가운데서도 상당히 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한 결에, 한 민족, 그다음에 한 언어, 한 문자. 어떻게 보면 나눌 필요가 없는 저 북한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사람들이 모아놓으면 약간의 언어 차이, 그 방어의 어떤 사투리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통하지 않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건 화합의 상징입니다. 서로가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추겨서 편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정치가 좀 풀어줘야 돼요. 앞으로 국론이 분열이 되면은 흔들리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 편 다 한 편이지 남의 편은 없어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니라 우리 편. 네. 자, 정인권 차관님. 예. 이제 정책적으로도 사실 이제 지역 간 어느 지역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뭐 서울과 지방 간의 뭐 갭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뭐 지역의 이야기겠죠. 예.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역 감정을 물론 어렵겠지만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사실 오랜 동안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만은 사실 정책을 통해서 지역 감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갈등이 많은 환경문제 정책을 한 30년 이상 해봤지만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이 머리 아픈 정책을 개발해서 하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수단을 쓰다 보니까 지역 감정이 골이 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책을 통한 지역 감정 해결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 우리가 전체 국민을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주요 변수 중에 하나를 지역 간의 어떤 갈등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하는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갈등이 생기는 지자체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책도 물론 중요한데 역시 결국은 마음이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염 대장님. 그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가사도 있듯이요. 자꾸 보면 정이 들고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에 대한 선입견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에 가서 쉬고 있으면요. 전국 각지에 뭐 이렇게 사투리가 다 들립니다. 네. 서로 근데 저희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마음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산에 오는 그렇죠. 사람들은 네. 서로 먹을 것도 나눠 먹고 길도 또 모르면 또 가르쳐주고 서로 또 만나면 반갑게 처음 보는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 이렇게 눈인사를 하면서 말 한마디씩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는 모든 게 딱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산을 오르는 그 친구 동료만 있을 뿐이니까 그런 게 상 중요하다고 그런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생각. 산이라는 것 자체 마음으로, 좋은 산을 대하는 자연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조총장님.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의 좀 영역이라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이 젊은 세대들을 MZ 세대들은 어른 세대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좀 핫플레이스라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새로운 뭔가 그 젊은 세대들이 열광할 만한 그런 장소는 가리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예를 들면 뭐 부산에서 어떤 뭐 행사가 큰 콘서트가 있달지 또는 부산에 맛집이 있다 그러면 뭐 지역 가리지 않고 부산으로 다 갑니다. 네. 그리고 대전에도 유명한 빵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 다 빵은 사러 가고 군산으로도 가고 또 광주로도 가고 목포로도 가고 뭐 또 다양한 공간들을 다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희들 때만 해도 어느 특정 지역을 가게 되면 여기 가면 내가 불편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뭔가 마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면 다 불편하지 않고 부담 갖지 않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그 지역의 젊은이들과 서로 대화하고 많은 또 행동들을 같이 하고 또 열광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우리 과거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던 그런 지역에 대한 이런 편견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많은 부분 변화하면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개선되는 부분이고 젊은 세대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후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지역 감정에 오히려 더 많이 매달리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젊은 세대는 정말 조금씩 벗어나고 있고 또 지역 감정 자체가 없는 맞습니다. 뭐 젊은이도 많이 있는데 우리들 거기에 특히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오늘 다룰 주제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민감하고 또 이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성세대는 가장
큰 갈등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이념 갈등을 꼽았거든요. 반면에 20대에서는 압도적으로 남녀 갈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참 연애하기도 바쁠 텐데 왜 싸우나 싶은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또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주제는 먼저 김영민 부총리님께서 열어주시죠. 네네. 이제 학교에서 경험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공무원 시험은 여학생이 훨씬 많이 합격합니다. 공기업은 덜합니다만 일반 기업체 취업할 때는 대체로 기업에서 이건 뭐 그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남학생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대학에서도 보면 여대가 지금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여대들이 많고 과거에 여대가 많은 대학들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러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취업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남녀 갈등에 굉장히 핫한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그 여학생들이 취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갖는 불이익이랄지 또는 뭐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걸 해소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과 육아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학생들이 많은 부분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남녀 갈등의 이 영역이 취업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증폭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여성에 대한 또 여학생들 취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현만 차관님께서는 이 남녀 간의 갈등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워낙 포괄적으로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에 남녀 갈등 문제는 세대 간의 또 인식 차이 많이 나요. 네네. 제가 본 데는 우리 기성 세대들은 남녀 갈등이 좀 적다고 인식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또 심각한데 이게 보면은 우리 기성 세대들은 그 사회 당시 문화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수용되는 이런 사회에 살았고 지금 20, 30대는 남녀의 완전히 평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개념 자체부터 출발이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까 대학 쪽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우리 애 키울 때 우리 아들 그 고등학교 보낼 때 이 남녀 같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다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 내신 성적 문제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또 애를 키우면서 나오면 아까 그 군대 말씀을 하셨는데 군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애들 사회에 나와 진출하는데 조금 더 늦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피부를 느껴지니까 젊은 세대들이 아마 충돌이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는 그동안에 뭐 우리가 남녀 갈등 문제를 푸는 차원에서 여성의 어떤 지위 문제 때문에 여가부까지 만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안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문화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무수히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등산 가면 남녀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우리나라 보면 여성 산악인도 유명한 분들 계시고요. 그럼요. 남성 산악 유명한 분들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예전처럼 형제라도 많으면 나와 다른 성별을 가진 뭐 형제를 보면서 이해라도 할 텐데 요즘은 다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상대의 입장을 돌아볼 기회도 없고 또 오해가 커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손잡고 끌어줘도 모자를 파네. 그렇죠. 계속 그냥 진짜 내 배낭 네 배낭 니께 가볍다 내께 무겁다 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젊은 세대의 문제가 진짜. 그러니까 지금 대학 들어갈 때 성적은 여학생들, 대학 들어가면 확실히 여학생들 좋습니다.
저희 때 보면 남학생들은 그렇죠. 뭐 술 마시고 축구해야 되고 올림픽 게임이 있던 해에는 성적이 뚝 떨어지고 경기 봐야 되니까 또 남학생들 게임룸 가야 되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묵묵히 더 성실한 측면이 솔직히 더 있지요. 이 방송을 보는 남학생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적은 좋은데 취업 현장에서는 불리한 게 또 현실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제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한국사회 한정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일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뭐 그렇게 이제 대학 때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군대 갔다 와서 맞습니다. 1년 8개월, 1년 요즘 18개월이죠. 손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은 그냥 그때 공부, 취직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취직 더 잘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서로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실은 가장 남녀 차별이 심한 데가 종교 쪽이에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 예,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비구는 250개인데 비구니는 500개라고 그래요. 본래는 348개인데 예, 그만큼 이제 부처님 출가 당시부터 비구들은 이제 출가를 해서 계를 받으면 되지만은 여성들이 출가는 처음에는 막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교단이 안착되기 전에 이제 개입이 되면은 어지러워질 수가 있다, 어지럽혀질 수가 있다라고 그래.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그 어머니 이제 이신 마프라자바티 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부처님의 그 아내였던 야쇼다라비 공주부터 시작해서 출가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500여인 출가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도 어쩔 수 없어서 허락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좋다. 교단에 들어오는데 대신에 너희들은 지켜야 될 게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종교 가운데에서 여자를 성직자로 여기질 않습니다. 보면은. 불교 외에는 불교는 비구니 스님을 성직자로 사부대중 안에 집어넣지만은 알고 아시는 대로 가톨릭에서는 수녀님들이 성직자가 아니에요. 평생 봉사자거든. 그다음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차별을 지금도 하고 있죠. 여자는 뭐 이렇게 얼굴까지 가려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차별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서도 상당히 그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녀님을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로 신분을 상승시켜서 지금 부족하고 있는 신부님들의 자리를 갖다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이제 의견이 그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제도권에서 금녀의 어떤 법칙들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에서도 보면은 조금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머니거든요, 여자는. 어머니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 아버지만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아니 물론 안 되지만은 아버지가 없어도 안 되지만은 그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물론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주제가 다름을 인정한다는 다름을 인정을 함으로 인해서 공존의 어떤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우월하다라는 우월 의식을 사회적인 인식부터 좀 고쳐서 이제 정말로 다 필요한 존재. 우리는 둘이 아니고 남, 여 둘이 아니고 남과 여가 일치됐을 때 한 몸이 됐을 때 말하자면은 뭐 참 자식이 태어나고 모든 일 갖다가 이뤄낼 수 있듯이 그런 마음으로 절대 우리가 배제하고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그동안의 다름을 가지고 차별을 했어. 우리가 여자하고 남자는 다르다. 그래가지고 차별을 했는데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의 시대로 가서 말하자면 절대적인 평등을 내세웠을 때 그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게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죠. 인식의 전환인데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유독히도 공정이란 표현, 공정에 민감하지요. 맞습니다. 다름을 넘어 공존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공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다름, 그다음에 차이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수업을 자기들이 듣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공정성, 예를 들어서 채점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자신들은 이야기하고 또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남녀 간의 이제 공정의 부분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 갈등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군대 문제도 그렇고 또 여학생들이 대학에서 성적이 좀 더 나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워낙 이제 성실하게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남학생들이 약간의 또 여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학생들이 갖는 좀 피해의식도 있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취업도 그렇고요. 또 일반적으로 사회 인식, 그러니까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잣대를 공정성의 기준을 두고 잣대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학생들을 젊은 층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결과인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역도 있었고 또 뭔가 우월함을 갖고 또 그것을 갖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또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이 공정과 어떤 균형 또 객관성 이런 부분들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그 젊은이들이 그 공정함에 대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좀 더 공정해지고 또 좀 더 합리적이고 또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엄대장님도 하신 말씀 있으시죠? 네. 또 뭐 진짜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청년들이 겪는 이 갈등은 결국 살기 힘들고 요즘 얼마나 참 청년 세대들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는 그 아우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갈등을 중재할 우리 어른들이 좀 오히려 이런 혐오를 부추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란 말이 있듯이 나의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은 어떨 것인가, 상대방을 항상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우선 갖고서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끼어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젊은이들이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공정의 개념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평등의 개념이 깔려 있는 공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것을 차이를 인정한 것에 따른 공정이 돼야 되는데 차별이 없는 공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정의는 어째 보면은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다루는 것이 정의거든요. 남녀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것 다르게 다뤄야 되고 인권은 같은 거예요. 같이 다뤄줘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좀 혼돈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 또 제도적으로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계속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민감한 것이 군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혜택을 줬다가 말았잖아요. 그럼 이게 가산점. 심각하니까 이 고민해서 뭔가 도출해내야 되거든요. 이전에 혜택이 많았다면은 어느 선에 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회피할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 문제, 육아휴직 문제 있거든. 육아휴직을 했을 때에 사실 불이익 가져오는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언론적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게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뭐 입사시험이든 뭘 보면 다 여학생이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는 남성이 필요한 자리야. 그럼 면접의 주관적으로 이거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인성을 평가할 때 사람들의 육체적 건강도 있고 정신적 건강이 있듯이 시험도 마찬가지 되기야. 시험도 육체적인 조건이 필요한 자리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직장에서도. 그런데 그걸 다 일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이 남녀가 봤을 때 이 기준은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남아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할 때는 상당히 하나의 이게 제도를 만드는 게 갈등이 많이 오니까 이 문제 회피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 사회가 담론을 벗어나서 구체 실행 계획을 만들어가야 할 그런 시기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을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딴 세계 문제,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눈앞에 닥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럼 스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사실 이 남녀 갈등의 주 현재 대상들이 젊은이들이거든요. 청년들인데 인생의 선배로서 젊은이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그래도 사고가 굉장히 주관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주저없이 뛰어들고 거기에서 실패를 맛보게 되면은 다시금 재도전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젊은 창업자들에 의해서 이 기업들이 성공한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을 펼치는데 주저없어야 된다라는 이제 용기를 주고 싶고 대신에 이 젊은이들이 그 창조하고 창작하고 창의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3D 업종이라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밀감을 따는데 겨울때 되면은 인력이 없어가지고 전부 외국 사람들 아니면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업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손은 거의 없는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과연 이 농경제가 언제나 이제 막을 내릴까 하는 걱정까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진행하기 이전에 사회적인 경험 그런 뛰어드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기항해가지고 또 이게 바다에 뛰어드는 친구들도 있고 또 농업에 뛰어들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지식들을 이제 그 창조하는데 기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친구들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째는 청년들이 자기의 어떤 적성과 어떤 그 생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국가에서 책임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MZ도 사실 옛날에는 Z라고 이러는데 이제 요즘 세대는 G라고 있습니다. MZ가 아니라 MZ입니다. 네, MZ 속 사정. 자,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지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간격의 벽을 어떻게 넘어야 될 것인가.
사실 저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하고요.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이 갈등, 세간의 갈등을 겪었던 무슨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MZ세대에 대한 느낌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혹시 대장님 고터가 어딘지 아세요? 고소. 고터? 네. 고택? 고터. 모르겠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이 고터입니다. 우리 학자. 예.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좀 그 바로 반응하기 어려운 그런 줄임말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거의 다 줄임말로 씁니다. 예, 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저희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예.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제는 그 줄임말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직접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접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이 언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의 이제 이슈가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뭐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이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돼서 젊은 세대와 그다음에 이제 그 장년 세대, 장년 세대 간의 갈등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정년을 더 연장해야 된다는 게 지금 50대 중후반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청년 세대들의 이 취업으로 이 그야말로 취업 시장의 진입 자체가 또 축소된다 이렇게 또 청년 세대는 보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앞으로 저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폭발력이 있는 갈등에 이미 갈등이 시작되고 있고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또 고민해야 되는 또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식의 변화라 그럴까 정보의 변화가 엄청난 속도로 바뀌잖아요. 네. 이전에 천천히 바뀌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을 오래 산다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IT가 워낙 급변하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이게 우리 아들 딸한테 많이 이게 의존을 합니다. 갑작스레 급변하는 이 IT 이 정보 속에서는 새로운 이 정보를 득하기가 기기를 또 조작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처지거든요. 그러다 뭐 이전에는 MZ 세대들이 그 이 위세대를 볼 때는 어째 보면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봤다면은 지금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에 뒤떨어진 이런 인식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옛날의 이야기를 자꾸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대화를 끌고 가는 것은 젊은 세대이고 이 기성세대들은 자꾸 이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냐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꿀반 세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젊은 꿀만 세대들이 빨아먹고. 젊은 세대들이 네, 꿀만 빨아먹고. 기성 세대를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은 꿀반 세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타임즈에 쓰인 기사 중에 이런 걸 봤습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다. 자식들이 자기보다 더 가난한 것을 보게 될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느끼는 젊은 세대, 부모 세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부모 세대 입장에서 본다면은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말씀 좀 누구 해주시죠. 부모 세대 입장에서의 항변. 정의만 차관님 해주실까요? 네. 뭐 저도 시골에서 어렵게 살아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근현대사의 일반 서민의 가정에서 자란 쪽 이런 성장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에 들어와서 일제강점기 켜지면서 한국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항폐화돼가지고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기성세대들이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애국에 나가서 피땀 흘려서 쌓아왔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의 성장이 왔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가
그다음에 사는 수준을 가지고 보면은 아 이거 완전 꿀반 세대가 아니냐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하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런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자꾸 이렇게 우리 세대들이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이 또 이렇게 고생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뤘기 때문에 너희들 세대는 더 좋은 기반을 만든 세대에서 더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계획 오지 않는 한 이런 인식, 공통된 인식을 만드는 작업이 참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이제 기성세대, 이른바 꿀반 세대 말씀해 주셨는데 항변을 시작했어요. 두 분이 사실 우리 출연자 중에 젊은 분이 와 계신다면은 아주 기꺼이 나서서 큰 목소리로 항변할 것 같은데 안 계시니까 우리 김영현 부총장님께서 저 기성세대, 이른바 꿀반 세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항변 한번 해주시죠. 네. 젊은 지금 25살 젊은이의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네 분보다는 가장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는 MZ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학교 근무하시니까요. 그렇죠. 자, MZ 세대 입장에서. 네네. 이제 이 차관님의 말씀에 대해서 MZ 세대들이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의 세대가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정 차관님 세대 때는 졸업할 때 보면 원서가 몇 장씩 왔어요. 그래서 취업하는데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고도성장기고 이러면서 많은 이제 취업이 쉽게 이루어지고 공부만 해도 취업하고 뭐 이럴 정도였어요. 지금은 취업의 문이 너무 좁고 또 학생들이 이제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꿀반 세대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세대가 가져간 것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게 그것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게 나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실제 취업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취업할 수 있는 문 자체가 너무 좁고 기성세대가 장악하고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가 볼 때는 정치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치인들 보면 예를 들어서 20, 30대 젊은 정치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지금 국회의원 숫자로 치면 거의 없잖아요. 다 60대, 70대가 아직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보면 얼마 전에 보면 뭐 캐나다의 총리 같은 경우는 40대, 또 프랑스의 총리도 40대 시작했잖아요. 뭐 영국도 뭐 그렇고 이제 한국은 너무 그게 기성세대의 벽이 두꺼운 겁니다. 이 벽을 실제 넘어서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고 또 철옹성처럼 이 기성세대가 이걸 갖고 있는 거죠. 경제도 그렇고 다른 영역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가 성장하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부분에서의 어떤 영역 또는 정치 또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제 이런 것을 좀 넓혀달라는 게 젊은 세대들의 공통의 요구이고 또 그것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분노에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뛰쳐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 전체 한국 사회에서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길들은 결국 기성세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 상당 부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고민이 여러 영역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MZ세대의 저의 입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엄 대장님께서는 후배 산악인들 보고 라떼는 말이야 이런 표현을 안 쓰십니까? 뭐 물론 이제 꼰대라고 하겠지만요. 우리에겐 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뭐 이야기지만 어떤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예. 그런 잔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이해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예. 어쨌든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보니까 나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신세대, 그다음에 기업인, 그다음에 구세대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구세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기업이 그 굉장한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숙련된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오히려 구세대에 대한 그 말하자면 책임이 가중이 되고 신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은 막혀 있고 구세대들이 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이제 노사정에서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말하자면 구세대에 가지고 있는 노련한 숙련공들의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은 만들되 젊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공무원 나오시는 분들을 갖다가 이 기업에서 이제 초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초빙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숙련된 경륜을 필요해서 오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기업의 무거운 어떤 책임을 조금 경감시켜주고 구세대가 일할 수 있는 길도 터주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서 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장치들을 노사정의 타협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화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젊은 세대들한테선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나는 수저 계급이다. 수저 계급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이런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입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자조적인 목소리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정말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하고 그 창업에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의 어떤 성과가 자기에게 오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느낄 때 굉장히 약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너희들 왜 중소기업도 많은데 왜 거기는 안 가고 대기업만 가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보는 관점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공간들이 많이 더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 열린 공간들을 학생들이 제대로 그 차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성세대 또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동국대학교만 하더라도 엄청난 학생들이 외국 학교로 교류학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십 개 대학으로 나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로 예를 들어 1년, 2년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 나라에서 또는 그 나라 연관된 그 기업이랄지 또는 공기업이랄지 여러 역할들을 그쪽으로 하면은 훨씬 많은 효과가 있는데 영어 공부하러 갔다 오는 것처럼 또는 마침 그것이 그냥 관례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공간으로 뛰어들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고 이런 그 망들을 기성세대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청년들에게 그런 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수저 계급론이란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둔 나, 그 다음에 시골 농촌에 성장한 나, 또는 뭐 도시에서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아버지에게서 자란 나. 출발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과정에서 나는 이미 나는 수저야, 흙수저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부터 이렇게 가버리면 그들에게 어떤 그 창의적이고 어떤 성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차별적인 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노력, 그다음에 사회적인 노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실 거 듣고 보니까 어쩌면 그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우리 기성세대가 또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방금 김영현 부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분들께서 이 청년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엄 대장님. 네. 산악인 그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 등산 장비의 어떤 풀세트를 차려입고 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는 이제 라떼야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장비 없이도 산을 탔어. 맨발로 뛰었어. 예, 맨발도 뭐 산에 올라갔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막 그렇게 비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좋은 장비만 있으면 뭐합니까? 써야죠. 그것도. 예.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들어갈 그런 어떤 산조차 없는 거가 이제 그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네. 겁니다. 예. 우리 정의만 차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거 뭐 워낙 우리 부총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세대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보면은 아까 이제 기성세대들이 걸리는 것들이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어느 문제 딱 단절돼서 있는 게 아니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 연결돼 있는 문제니까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고민해야 되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토론해야 될 가치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느 시대고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했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에도 요새 젊은이들 그렇죠. 네. 문제있다 이야기하듯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든 왜냐하면 사고의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제가 본 데는 역시 우리 한국은 아직 가능성이 많은 국가다. 왜냐? 지금 이게 여러 조사를 보면은 국제적으로 많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나라고 가능성이 많은 나라고 살고 싶은 나라로 꼽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의 자존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준비하면 기회가 온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런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자, 스님께서 그러면은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들을 아우르는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 식구들이거든요. 식구들인데 사회적인 구조가 이게 많이 갈라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구조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기도 하고 또 절망을 갖기도 하고 하거든요. 제가 한때 학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을 갖다가 외국에 보낸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외국에서 외국의 문물을 갖다가 익히게 만든 뒤에 귀국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무대가 한정돼 있어요. 거의. 왜 그러냐면은 지연, 학연, 척연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가지고 온 이런 그 관습이라고 그럴까 하는 내용들로 인해서 조금 떨어져도 말하자면은 어떤 지연이나 학연이나 뭐 척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고 우수한 인재지만은 속된 말로 빽이 없으면은 제자리에서 그냥 빙빙 돌다가 우리나라 설 자리가 없으면 외국에 나가가지고 왜 그러냐면 외국에 나가서 살면은
하다못하면은 학업 일을 해도 남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를 나왔는데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집안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체면 때문에 설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이 노사정이 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그 다음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숙련된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경륜을 제도적으로 정치권이라든지 국가에서 서로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숙련공이기 때문에 100을 받아야 돼. 그러다 보면은 제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100을 받기 위한 욕심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다. 우리 기업에서는 그 사람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안 쓴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100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제로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좋은 숙련공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인재를 갖다 영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 같은 걸 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어떤 그 타협, 전체 세대 간의 화합이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저희들이 이념, 지역, 남녀, 세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좋은 이야기를 나눠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모든 갈등의 기본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 다름은 틀림이 아닌데 다름을 틀림으로 인정하는 데서, 생각하는 데서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화쟁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골든타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 네 분께 한번,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나오셔가지고 저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신 소감을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또 오늘 주제에 대한 총평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새벽부터 하여튼 뭐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고착화되어 있는 진짜 지역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성별의 차이, 사등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 대한민국을 발전하는 데서 나아가는 데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로 나가서 대한민국으로 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되고 소통이 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빨리 발전이 돼야지 대한민국이 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부총장님. 예, 저는 오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화쟁이 왜 필요한가, 화쟁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모든 답을 내리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단초는 저는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엄 대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큰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내용들이 저는 그런 하나의 단초는 좀 내놓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세계 일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세계가 하나의 꽃처럼 하나로 화합하고 서로 함께 가는 그게 곧 화쟁의 길이 아닌가. 그것이 원효 큰 스님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정 차관님. 예, 저는 뭐 평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회의 갈등이 넓고 깊게 많이 퍼져서 심각함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본 것은 어둠이 지날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 결국 이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하면서 빚어진 어차피 빚어진 한 현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빨리 이게 치유하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문제가 빨리 노출되면 치유의 기회도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문제든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풀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어느 분야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적극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네, 스님. 부처님 말씀 가운데 아여 양이하야 지병 설약하노니 복요불복은 비유가야라는 화엄경 이야기했어요. 나는 어진 의사와 같아서 환자의 병을 진맥을 해가지고 그 환자에 맞는 약을 이렇게 이제 베풀어 준다. 그런데 그 환자가 그 약을 먹고 아니 먹는 것은 의사의 책임이 아니고 환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많은 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실용하고 내 수행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일까? 아니면은 나한테는 맞지가 않는데 하고 내가 말씀에 그 지혜를 갖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100마디를 해줘도 나에게는 한마디도 소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놓은 1시간여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화쟁의 소리고 그 이 화쟁의 소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약이 양약이 되지 않을까. 아, 맞아. 우리는 함께 사는 나라지. 나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야. 뭔가 내가 좀 양보하고 젊은 사람들이 움틀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젊은이들은 아무리 내가 창의적이고 의기가 대단하지만은 그래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은 무시할 수가 없어. 그분들과 함께 해야만이 우리에게 먼 미래가 주어질 수 있다. 서로 간에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화쟁의 끝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하나지 남이 아니다. 이런 그 시간을 우리가 가졌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지구라는 작은 우주선을 타고 태양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1년에 한 바퀴 돌고 오는 여행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의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은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죠. 옆자리에 앉은 승객하고 싸우면서 여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과 화합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향해 도는 여행자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저는 그런 토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좀 갑자기 제 생각인데 속인데 그럼 뭐 소통과 화합 이게 그게 해답이 해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말라야의 길을 모아서 그 목소리를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원은 붉은 마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붉은 마래 적투마처럼 힘차게 거침없이 소통과 화합을 향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올해 한 해 기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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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딛고 이제는 화쟁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열심히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